자, 14주차 2교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지금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주차의 2교시예요. 그런데 지금 진도를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저기 뒤에 있는데 계속 이 앞부분에서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확확 넘어갈게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확확 넘어가고 어,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콘크리트 부분의 배합 설계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좀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콘크리트의 열화 17,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략 콘크리트 열화, 당초 지니고 있던 재료의 품질이 기간의 경과와 함께 품질이 저하하는 현상으로 반영구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콘크리트는 국부적인 열화의 손상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용 연수를 치명적으로 단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밝혀져 강도 못지않게 내구성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쵸? 속이 썩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 현상의 종류, 뭐, 이렇게 해서, 뭐, 크게는 화학적 작용, 물리적 작용, 뭐, 이렇게 있고, 화학적 작용에는 이런 게 있고, 물리적 작용은 기상적 작용과 기계적 작용이 있는데, 각각 해당하는 작용들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화의 원인을 보게 되면 염류 작용, 뭐 이런 게 있고, 자, 요 그림은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화를 거쳐서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산성화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성화 작용. 먼저 알카리성인, 시멘트가 공기 중에 산성과, 산성의 뭐, 산성비라든지 이런 걸 만나죠. 대기에서의 산성. 뭐, 그 다음에 뭐, 오염된 물, 그런 걸 만나고 해서 중성으로 먼저 바뀐 다음에, 요게 이제 산성으로 변해가는, 그런 게 바로 중성화 작용을 거쳐서 콘크리트가 망가진다. 자, 그 다음에 알카리 골재 반응 작용, 요것도 한 번씩, 요거는 여러분들, 건설 재료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겠고, 자, 동결융의 작용은 자, 콘크리트랑 똑같아요. 자, 콘크리트 공국에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상태에서 이게 물이 다 증발되지 않고 여기서 얼어버리면 부피가 팽창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콘크리트 조각이 박리가 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얼어붙으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균열이 더 늘어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작용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건조 수축 작용, 하중 작용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강제 철근의 부식 작용인데 아무래도 시멘트, 콘크리트 내에 염화물이나 뭐 이런 게 혼입하거나 침투되게 되면은 어, 강제나 철근의 부식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 내구성이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당연히 저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작용. 요거는 철근 콘크리트의 전해작용, 전차 등으로부터 직류의 누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철근이 녹슬고 콘크리트의 균열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산 알칼리 작용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 철근의 부식을 좀 볼게요. 철근, 콘크리트 중에 철근은 시멘트의 수화 생성물인 수산화 칼슘, pH 농도가 12.5 이상의 강알칼리예요. 근데 의해서 철근 표면이 부동의 피막으로 보호되어 부식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염화물의 혼입, 염화물의 침투, 중성화 등이 현상으로 인하여 철근이 부식하게 된다. 이 부식물인 녹은 최적을 팽창시켜 콘크리트의 균열을 유발시키고 나아가서
그 철근이 부식되면서 파괴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부식을 주는 요인은 6가지 정도가 있고 부식 원인은 염화물의 혼입 뭐 이런 거 그림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하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염화물의 침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충분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균열과 염화물을 보게 되면 이것도 충분히 그림으로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 자, 콘크리트의 중성화. 자, 아까 전에 콘크리트는 처음에 될 때 이제 알칼리성으로 돼 있다가 대기 중에 뭐 염화물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만남으로 해서 산성비나 이런 거를 만남으로 해서 콘크리트가 중성화로 변한 다음에 산성화로 변해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콘크리트 구조의 품질, 구조물의 품질,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당연히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산성비가 만들어지는 원인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식에 따른 부재, 내력의 저하. 자, 부식이 생기면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내력, 안에 있는 힘 그런 게 저하가 되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다? 뭐 철근의 부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떠한 원인이 생기면 결과가 있겠죠. 그런 거에 의해서 콘크리트 자체 내에 내력이 손실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균열. 철근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장골재, 굵은골재, 철근, 혼화 재료가 혼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재료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6가지 성질이 모두 다르고 아무리 시방 기준을 준수하고 완벽한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 기후, 염해 등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 균열은 피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재료, 설계, 시공 및 관리 측면에서 양호한 시공 관리를 통해 콘크리트 균열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자, 종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균열은 소성 수축 균열과 소성 치마 균열이 있고 굳은 콘크리트의 균열이 생기는 이유는 건조 수축, 그 다음에 열응력, 그 다음에 화학적 반응, 기상, 그 다음에 철근 부식, 시공 불량 이러한 등등등에 의해서 굳은 콘크리트, 그러니까 시공이 다 끝난 콘크리트가 시간의 변화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균열이 생겨서 콘크리트 자체의 내력이 변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균열을 보게 되면 소성 수축 균열. 자, 소성 수축 균열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균열은 낮은 습도의 대기나 바람의 노출로 인하여 양생전에 일어나는 가늘고 얇은 균열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양생전에 일어나는 가늘고 얇은 균열. 왜냐하면은 수분 증발이 돼야지 콘크리트가 굳겠죠. 그쵸? 요런 거는 얇은 균열은 괜찮아. 근데 몇 미리 이상의 큰 균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성 수축 균열은 괜찮은 거다. 자, 수분 증발이 타설된 콘크리트의 분리링보다 빠르게 일어난 경우 표면이 수축하고 콘크리트 표면 아래에 수분이 콘크리트의 구속으로 표면의 인장 응력을 유발을 한다. 이 인장 응력은 콘크리트 표면에 얕은 깊이의 균열을 유발한다. 소성 수축 균열은 또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겉에 물은 빨리 소진되고 이 안에 있는 물은 소실이 안 된 그런 상태를 소성 수축균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이 균열의 방지 대책으로는 뜨거운 기온이나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표면 수분 증발을 막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을 덮거나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 양생시 충분한 물의 공급을 해야 한다. 해서 여기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소성 수축 균열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소성 치마 수축 균열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굳은 콘크리트에 균열 해가지고서 아까 전에 6가지인가 7, 8가지 정도 건조 수축의 수준에 쭉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굳은 콘크리트의 균열은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그 다음에 열응력 균열, 그 다음에 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균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상작용으로 인한 균열, 그 다음에 철근 부식으로 인한 균열, 여섯 번째 시공불량으로 인한 균열, 일곱 번째 시공중 초과하중으로 인한 균열, 여덟 번째 설계 잘못으로 인한 균열, 아홉 번째 외부작용의 하중으로 인한 균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과 함께 충분하게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째, 내구성 저하, 철근 부식 및 균열 방지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만 좀 읽어볼게요. 콘크리트 공사는 내구성 저하, 철근 부식, 균열 등의 방지를 위해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법의 적정성, 압축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에 대하여 시공계획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이들 방지 대책을 위해 재료, 설계, 시공, 기타 측면에서 살펴보고 특히 시공 측면에서는 시공 계획, 준비, 계량, 비빔, 운반, 타설, 다짐, 표면 마무리, 이음, 양생에 대하여 단계별 시공관리 사항을 기술한다. 자, 그래서 내구성 저하, 철근 부식 및 균열 방지 대책에서 이제 재료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측면은 이렇게 대책. 그래서 재료 측면에서의 대책은 여섯 가지 이렇게 나와 있고, 설계 측면의 대책에서는 다섯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계 시공 측면에서는 시공 측면에서의 계획은 시공 계획에서는 레미콘 공장 선정 및 현장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 최대한 짧은 거리. 그 다음에 레미콘 운반 시간 및 운반 방법을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준비는 설비, 기계, 기구 유무를 확인한다. 거푸집, 철근 배근 상태를 확인한다. 기상 상태를 점검한다. 인력 배치를 점검한다.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의 안전한 설치를 점검한다. 자, 계량 오차는 계량기를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 보수한다. 재료 공급에 의한 동력 오차는 거의 피할 수 없다. 골재 계량은 중량 계량과 용접 계량이 있다. 그 다음에 비빔은 반죽된 콘크리트가 충분히 균질할 때까지 혼합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가끔 그, 어, 건설 재료 시험 기사, 거기에 보면은 가경식 믹스는 90초 이상, 강제식 믹스는 60초 이상 비빈다. 요런 게 나와요. 필기로 요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90초. 그러니까는 가경식은 90초, 강제식은 60초. 요렇게 한 번씩 외워두세요.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운반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타설에 대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을 넣고 드르르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드르르 움직이면서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면 마무리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음 부분에서는 여섯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생적인 측면에서는 다섯 가지의 대책이 있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적인 거는 철근 부식이 우려되는 조건에서는 콘크리트의 철근 피복 두께가 7.5cm 이상 되도록 한다. 두 번째, 내부식성 철근, 내부식성 코팅 철근을 사용한다. 세 번째, 방수막이나 덧씌우기 등의 표면 처리도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자, 21번째, 균열 보수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호한 배합 설계를 하고 시방 기준을 준수하면서 완벽한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하열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균열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균열에 관한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8.43은 균열 발생에서부터 정기점검에 이르기까지
균열 보수 방법의 흐름도를 보이고 있다 해서 그림 8.43 균열 보수 방법의 흐름도가 나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균열 조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균열 조사에는 예비 조사, 그래서 뭐 설계 도서 조사, 시공 기록 조사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예비 조사, 그 다음에 본조사. 본조사에는 네 가지 사항이 있고 균열 보수 절차에 선정해서 첫 번째 강도, 강성 회복 및 증진. 그다음에 구조물 기능 개선 목적이죠. 외관 방수성, 내구성 개선. 네 번째 철근 부식 박지. 자, 그리고 이제 균열 보수 공법은 어떤 게 있냐? 보면 표면 처리 공법이 있어요. 자, 균열이 안에 있으면은 표면을 이렇게 막아줌으로써 균열 자체를 막 보호해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균열 폭이 좁고 많은 수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 수지 피막을 도포하는 방법이다. 수지 피막을 도포하기 전에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물로 청소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다시 콘크리트로 표면부의 요철부를 충진용 수지로 충진하고 도포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균열 보수 방법 두 번째 충진 공법이 있습니다. 균열난 데를 충진을 해주는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주입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으로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시고 그림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칭 공법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좀 한번 좀 읽어볼 만합니다. 스티칭은 균열의 양측에 균열의 전 길이에 걸쳐 드릴 호를 만들고 유형 철근을 설치하여 비수축성 그라우팅제나 에폭시 수지 접착제로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스티칭은 균열면을 따라 인장 강도의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며 이 방법을 사용하면 구조물의 보강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콘크리트의 자른 부위에서 또 다른 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때는 적당한 두께의 콘크리트 덧씌우기 및 부가적인 철근을 사용하여 인접면을 보강해야 된다. 자, 이렇게 스탬플러 같이 이렇게 찝는 거죠. 찝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래식 공법이 있고 프리스트레스 철근 공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판 접착 공법.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째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된 시험과 검사. 여기 도입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가 갈수록 심대해져 레미콘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시공 기술자들이 콘크리트에 관한 시험과 검사에 대해서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레미콘을 사용하더라도 하차 시에 행하는 시험과 검사는 시공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들 또한 레미콘의 품질 시험 결과 등의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콘크리트 공사의 체크포인트 사항에 대해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는 시기 및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하겠대요. 자, 첫 번째 시공 계획 위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쭉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시험하고 어떤 것을 검사를 해야 되는지 관리자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시공 계획 위반. 그래서 설계도서 검토, 부진에 의해 상황조사, 기상조건의 검사 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제조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그래서 뭐 품질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련 업자 협의 해가지고 6가지가 있고 네 번째 기계 배치와 기능 확인 해가지고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준비에는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한 7가지가 있고요. 콘크리트 타설 시 주의할 사항 그게 한 6가지 정도가 있네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완료 시 5가지 정도의 확인 작업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후 어떤 품질 시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 게 이제 콘크리트 배합 설계인데,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서는 이번 시간까지는 요걸 하고 다음 시간에 1시간 남았죠. 그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 요거를 다 나갈 거예요. 다 나갈 거니까 뭐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쉽게 따라올 수도 있으실 테고 어, 이거를 진도가 다 못 나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고 충분히 앞쪽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잘 이해를 하고 잘 개념을 잡으면 뒤에는 그냥 책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어려워 말고 충분히 하나하나씩 보면서 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그리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그쵸?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책이 있으니까 한 번씩 쭉쭉 읽어보시고 현장 나가서도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서 보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책을 계속 옆에 두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볼게요. 콘크리트 배합 설계. 자, 이 부분은 이제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이런 데 취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콘크리트 배합은 콘크리트 1m 3층, 가로 1, 세로 1m, 높이 1m를 만드는 각 재료의 비율 또는 사용량을 얘기합니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는 가장 경제적으로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얻을 수 있도록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혼합재료의 혼합 구성 비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통해서 물, 시멘트, 장골재, 굵은 골재의 균질성의 확보로 충진성, 유동성, 재료 분리에 대한 저항성을 실현하여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도록 해야 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배합의 기본 방침 볼게요. 자, 배합은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가 가장 경제적으로 얻어지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그렇죠? 가장 경제적으로 얻어지도록 결정하면 이건 당연한 거죠. 이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는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볼게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의 단위 수량을 사용한다. 그죠? 물시멘트비가 커질수록 콘크리트 속의 공급이 커지고 당연한 얘기고 콘크리트 자체의 고체 부분이 적어지므로 강도가 저하가 된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설계, 시공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큰 것을 사용한다. 그래야지 단위 수량이 감소하죠. 요것도 최대한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큰 것을 사용하는 이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배합 후 타설된 콘크리트는 충분한 내구성 및 소유 강도를 가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여러분들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시방 배합 및 현장 배합이라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는 단위량이 뭐냐? 콘크리트 1m 3승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 양에 의해서 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방배합. 시방서 또는 책임 기술자에 의해서 표시되는 지시된 배합을 말한다. 즉, 배합 설계에 사용된 재료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골재. 자, 요거 따로 공부하세요. 자,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골재, 넘버 4번체를 통과한 골재, 넘버 4번체 잔류한 굵은 골재를 말한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넘버 4번체를 통과한 잔류 굵은 골재,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었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뭐 굳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다? 요거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골재. 요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건설 재료 시간에 배웠어요. 그거 여러분들 계산하는 것도 공부를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배합 볼게요. 시방 배합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현장의 골재에 대하여 넘버 4번체에 남겨진 잔골재, 넘버 4번체를 통과하는 굵은 골재량, 표면 수량, 흡수량 등에 관해서 조정하는 배합을 말한다. 그것을 현장 배합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방배합, 골재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로 한다. 자, 절대 건조라는 게 있죠. 절대 건조. 아예 이 속까지 말랐어. 요거는 절대 건조죠. 그죠? 근데 물에 담궈 놓은 상태는 뭐예요? 아직까지 여기 안에는 안 젖었지만 표면이 포화 상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면이 포화 상태에 있는 단계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이 골재까지 뭐예요? 골재가 이렇게 젖을 거란 말이야. 그 상태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 충분히 말린 다음에 충분히 잠긴 다음에 골재를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잠근 다음에 요거를 말리면 어때요? 요 겉에 있는 게 먼저 말리겠죠. 요 상태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현장 배합은 아예 그냥 물에 담갔다가 현장의 골재가 수분 상태일 때는 표면 수량만큼 사용선을 감한다. 아예 현장 배합일 때는 물을 요거를 고려해가지고 시멘트 그 배합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용어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기준 강도와 배합 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설계 기준 강도 우리가 흔히 FCK라고 얘기를 하죠. 설계 기준 강도란 표준 양생한 공시체의 28일 압축 강도, 즉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할 때 반영하는 압축 강도를 말한다. 재령 28일간 압축 강도가 얼마냐? 얼마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실제 이게 안 주어지네. 실제 구조물에서 표준 양생한 공시체의 재령 20 압축 강도에 비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양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령 28일 압축 강도에 비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시킬 수 정도의 양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배합 강도는 기호가 FCR, 설계 기준 강도는 FCK, 배합 강도는 FCR. 이란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래요. 즉, 현장에서 거푸집에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서 거푸집에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얘기하고 FCR은 당연히 FCK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FCR은 FCK 플러스 알파로부터 알파는 1.34S 또는 알파는 2.33S-35 뭐 이런 값이래요. 값을 고려해주는 이유는 실제 구조물에서는 설계 기준 강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 기준 강도를 웃도는 안전율을 더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대요. 즉 현장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변동에 의해 압축 강도의 시험치가 설계 기준 강도 이하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설계 기준 강도 FCK의 설계 기준 강도로 설계를 했다고 하면 현장에서 아무리 시멘트 배합을 아무리 잘 해서 요 FCK에 맞게 우리가 타설을 한다고 한들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FCK 값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현장 배합을 해야 되는데
요 현장 배합의 기호를 FCR이라고 한다면 FCK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준단 말이야.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현장 요건에서 뭐 외부적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FCK 그 현장 그 설계 기준 강도만큼의 강도를 우리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게요. 자, 현장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변동은 강도의 특성 변동, 시험 과정의 모순, 변동 계수의 변동하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부득이 변동하게 된다. 강도의 특성 변동은 물시멘트 입의 변동, 그 다음에 단위 수량의 변동, 배합비의 변동, 운반, 타설, 다짐, 양생 등의 변동을 들 수 있고 시험 과정의 모순은 시료 채취의 부적합, 공시체 제작의 기술 변동, 공시체의 모양, 형상, 치수의 변동, 시험 과정의 부적합을 들 수 있으며 변동 괴수의 변동 특성은 작업원의 숙련도, 재료의 품질 특성, 경험, 설비 영향, 개량 오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구조물 안전위협방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자, 마지막인 다음 시간에는 이 배합 설계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수준으로 갈 테니까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3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